문제 15번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털보쌤 방전. 반갑습니다. 우리 문제 15번은 그냥 뭐 다짜고짜 바로 기출공식을 좀 던져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14번 문제에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해 나가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서 뭐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그 가운데서도 20년대에서 산미증식 계획을 제가 잠깐 점프 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미증식 계획이란 요 내용이 문제 15번에서 또 자주 출몰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룰 것을 먼저 약속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 벌어졌던 가장 규모가 컸던 민족 운동이죠. 3.1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최대의 독립운동단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들도 역시 또 시기별로 정리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다. 이런 내용이 또 두 번째 갈래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우리의 국어와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은 노력들을 펼쳐왔는데요. 역시 이에 맞서서 국어 연구의 활성화 그리고 이 역사를 수호하기 위한 이른바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도 그 마지막 갈래로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우리 첫 번째 내용 산미증식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한번 점프 뛰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요 산미증식 계획. 국어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면 대충 이렇게 딱 봤을 때 감이 올 겁니다. 쌀 생산량을 늘리는 그런 계획? 거기까지만 딱 들었을 때는요. 뭔가 일본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당연히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1920년대 쓱쓱 넘어가면서 일본에게는 쌀 생산량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향하는 전문용어로 이촌향도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그러한 부족한 쌀 생산량을 우리 조선으로부터 메꿔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을 통해서 수리시설도 확충해주고요. 그리고 품종 개량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도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용들 다 조선인들의 주머니에서 가져왔다라는 거. 일단 이게 또 첫 번째 포인트고요. 실제로 쌀 생산량이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늘어난 양보다 오히려 더 많이 세려갔다. 전문용어로 수탈해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탈량이 더 많은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일본으로 쌀이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자연스럽게 곡물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부담들은 조선의 농민들, 힘없는 사람들이 지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달래주려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주로부터 아주 값싼 잡곡을 들여왔다. 방금 말씀드린 요 한 줄짜리가 수능에서도 정답으로 출제되었으니까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미증식 계획이었고 그리고 1920년대를 장식했던 회사령 역시 잘 봐주셔야겠는데 1910년대까지만 해도 회사령을 통해서 허가를 받은 회사만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일본 회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까지 막아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일본 기업을 향한 배려 때문에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로 쓱쓱 아주 그냥 많이 기어 들어오게 되었고요. 나중에 이러한 현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공부하겠지만 물산 장려운동까지 전개된다는 그런 스포 먼저 좀 던져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위에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요 내용들이 나오는 순간 죄다 1920년대의 특징이구나. 엮어서 같이 공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다음 파트 3.1운동으로 점프 뛰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 텐데요.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3.1운동이 뭔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배경을 국내적인 이유와 국외적인 이유와 함께 이렇게 좀 버무려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에 의해서 국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민족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한판 해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싹트고 있었다. 이게 첫 번째고 당시 국외에서는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각국의 열강들이 파리 강화회의 그 현장에 모여서 그 이후의 상황을 의논하던 와중에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즉 각 국가의 민족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요 민족 자결주의 요거 한 방에 우리 민족이 한번 들고 일어날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또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당시 고종 황제께서 서거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일이 터진 거예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그날
3.1운동이 전개됩니다. 뭐 전개 과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잠시 좀 뒤로 하고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 결과를 잘 보셔야겠는데, 이렇게 3.1운동에 참가했던 우리 민중들을 갖다가 그냥 뭐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일본. 하지만 우리 민족에게서 뭔가 이 에너지를 느꼈나 보죠. 1910년대 무단 통치에서 20년대부터는 문화 통치로 바꿔나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 역시 3.1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결과물로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 3.1운동을 통한 에너지를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자세히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약간 산발적인 느낌으로다가 터져나왔던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 위에서 리더 같은 조직이 나서서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움직여 나간다면 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갔을까, 그런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물론 그 이전에도 세 곳에 걸쳐서 존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손길로부터 가장 안전한 중국 상하이 지역으로 모두 모여들어서 임시정부가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만 좀 알아두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정의 체계로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임시정부의 활동 내역들을 잘 알아두셔야겠죠. 비밀 행정 조직으로서 교통국과 연통제, 이 두 제도가 잘 운영되었다라는 거, 요거 포인트니까 잘 기억하시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당시 애국 공채를 발행했다라는 것도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크게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바로 구미위원부인데, 이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 활동을 주로 내세웠던 독립운동 방법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 지역에 이렇게 구미위원부라는 외교 기구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강대국들과의 그런 교류를 해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신문 역시 좀 잘 봐두셔야겠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서재필이 만든 이 독립협회, 그곳에서 발행했던 독립신문과 이름이 같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름만 같으니까 그거 그냥 가볍게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구미위원부가 사실은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높은 그런 어려운 난이도였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달라는 부탁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쓱쓱 나름대로 잘 굴러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교통국과 연통제, 이 비밀 연락망이 모두 일본에 의해서 들통이 나버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이렇게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다 필요 없다, 다 때려 부수고 새롭게 출발을 하자, 창조파와 다 때려 부수는 건 조금 좀 심했고 조금씩 손보면서 개조해 나가자, 개조파라고 불리우는 이 두 파가 나뉘어져서 극심한 대립 끝에 결국에는 결렬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이후에는요, 그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하나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남아있던 김구 선생이 한마디 하시죠. 바로 이 침체기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살리기 위해선 말 그대로 이 한방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이 한인애국단 하면은 여러분들 두 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 물론 이 두 분에 관해서는 다음 문제쯤에서 한 번 더 조명을 할 거니까요,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고, 이렇게 이봉창, 윤봉길, 뭐 어찌됐건 이 두 분의 의거를 통해서 당시 중국 국민당 리더였던 장제스가 물심양면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임시정부가 이렇게 숨통을 트나 싶었는데, 그와 동시에 일본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여러분들 밑에 지도 보이시겠지만 상하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동을 해가다가 충칭이라는 동네에 결국에는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이 충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940년대 그 이후의 상황이구나라고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40년대 이후부터는요, 한국 광복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부대로서 만들어지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뭐 일본과의 한판 승부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영국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뭐 일본군과 한판 맞짱 뜨기도 하고, 미국 OSS
나중에 또 한번 등장시킬 테니까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하겠지만은 이 친구들과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요 내용들까지 잘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언젠가 분명히 가까운 시일 내에 독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직감을 한 나머지 조소왕 선생으로 하여금 삼균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완성하기도 했다.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활동 내역들을 시기 순서대로 잘 정리해서 공부해 주신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민족문화 수호운동 파트로 이렇게 또 쓱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갈래로서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국어 연구 파트가 있고 역사 연구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목이 역사인 만큼 이 국어라는 내용은요, 그냥 조선어 연구회 그리고 조선어 학회라는 요 두 단체가 국어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강점기에 열심히 힘썼구나. 그 활동 내역들만 간단하게 좀 보면서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역사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일본은요, 식민사학이라고 해서 너희 조선인들이 우리 일본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바로 너희들 역사에 숨겨져 있다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왜곡들을 보여줍니다. 이거에 맞섰던 역사학자들이 총 4분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3분에 관련해서만큼은 좀 확실하게 파악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먼저 신채호 선생이 되겠는데, 이분 하면은 고대사를 중점적으로 연구했던 분입니다. 고대사가 뭐냐? 그냥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이 저술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대표적으로 독사실론,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하는 그런 책들을 쓱쓱쓱 작성을 하기도 했고, 이 마지막으로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이 다다음 문제쯤에서 한번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의열단의 행동 지침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뭐 대충 무슨 뭐 조선 비슷한 단어들 들어가면 신채호가 썼구나. 연결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박은식 선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근대사 연구에 힘을 썼던 그런 분입니다.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한 그 직후부터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까지 일본에게 열심히 맞서 싸웠던 그런 독립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술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이 아픈 역사 아닙니까? 한국 통사,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말 그대로 뭐 피 흘리는 역사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연결 좀 지으시고요. 무엇보다도 나라는 육체지만 정신, 역사는 살아있으니 우리가 언젠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국혼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이 박은식 선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도 모두 연관지어서 공부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 백남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관련된 그런 책 내용들을 보면 죄다 그냥 제목에 사회 들어가죠. 요거 하나 키워드로 좀 떠올려 주시고요. 그럼 이 사람은 대체 무슨 활동을 했을까? 일본이 내세웠던 식민사학 가운데 정체성론이라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건 괜히 무슨 뭐 도덕 시간에 배웠던 뭐 자아 정체성, 성 정체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멈춰 있다. 즉 너희 조선의 역사는 과거에부터 이렇게 머물러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어. 그걸 우리 일본이 나서서 끌어당겨주겠다는데 뭐가 이리 불만이야? 라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책들, 조선사회 경제사, 그리고 조선봉건사회 경제사 역시 모두 백남훈이 남긴 그런 내용들이다 라는 것까지 연결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병도라는 분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은 가볍게 한 번씩만 보면서 업적들, 옆에 계신 분들과 헷갈리지 않게만 잘 정리하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끝으로 기출 핵심 키워드 때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문제 15번 기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좀 끝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산미 증식 계획을 공부했었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 만주로부터 부족한 그런 식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값싼 잡곡을 수입해왔다. 요 내용, 요 구절 자체를 제가 머릿속에 넣어달라고 부탁드렸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활동 내역들, 바로 이 3.1운동의 결과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단체구나. 요거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뭐 한국 광복군의 활동까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민족문화 수호운동, 그 가운데서도 역사 파트에서 신채호, 박은식, 그리고 백남훈으로 이어지는 요 라인,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문제 15번 기출 핵심 키워드를 끝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털보쌤 방지환 갑니다.